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40살 강남의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해요. 초등학교 6학년 딸 유진이를 키우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립니다. 남편은 42,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데 늘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아빠예요. 지연아, 오늘 힘들었지? 쉬어. 퇴근 후 그가 웃으며 말하면 저도 괜찮아. 자기도 오늘 힘들었지라며 웃죠. 유진이도 밝은 아이라 이 평온한 삶이 소중했어요. 3월 10일 월요일 학교에 새 교사가 왔어요. 정아림 40살 생물교사였죠. 이름을 보자마자 낯익었어요. 교무실에서 그녀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고 동창이었거든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하림이는 늘 눈에 띄는 애였죠. 하림이 맞지? 우리 반은 달랐는데. 제가 말을 걸자 그녀는 지연이. 와, 진짜 오랜만이야. 라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동창의 설렘이라 생각했죠. 점심시간 하림이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지연이, 너 학창시절 반장이었지? 다들 너 좋아했어.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뭐야, 너도 잘 나갔잖아. 제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투가 묘했어요. 질투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뭐해? 애는 몇 살이야? 그녀가 캐묻자 회사원이고 딸이 초등 6학년이라 답했지만 관심이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오니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은 아이인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유진아, 학교 어땠어? 제가 묻자 엄마 아빠 요즘 왜 무뚝뚝해? 나한테 안 웃어. 그 말에 심장이 쿡 찔렸어요. 남편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유진이까지 느낄 줄이야. 아빠가 바빠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저는 달랬지만 유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11시 넘어 들어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 그가 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응, 회사 바빠. 제가 물었지만 그냥 회의라며 짧게 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유진이 말 때문에 신경 쓰였어요. 침대에 누워 하림이의 눈빛과 유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냥 피곤한 거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남편의 늦은 귀가가 계속됐어요. 유진이 말 때문인지 자꾸 그의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3월 12일 수요일 세탁실에서 남편의 셔츠를 꺼내는데 달콤한 화장품 향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은 향수 안 쓰는데 이게 뭐지? 동료의 향이 묻은 걸까? 내가 예민한 거야. 중얼거리며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지만 그 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하림이가 또 다가왔어요. 지연아, 우리 동창회 할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다들 바빠서 힘들 텐데. 제가 대답하자 그럼 우리끼리라도라며 윙크했어요. 그 친근함이 부담스러웠어요. 너 남편 바빠서 힘들겠다. 내 전 남편도 그랬어. 하림이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 힘들었겠다. 제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왜 내 가정을 캐묻는 걸까? 저녁 남편이 또 늦었어요. 오늘 회식이었어? 제가 물었어요. 응, 팀이랑 마셨어. 그가 TV를 켜며 답했어요. 그의 말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 회사 스트레스야라고 했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집에서 유진이와 밥을 먹는데 아이가 조용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늦지? 유진이 말에 숨이 막혔어요. 바빠서 그래, 유진아. 애써 웃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셔츠의 향, 하림이의 관심, 남편의 태도. 우연일까?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 그의 셔츠를 다시 확인했어요. 또 그 향이 났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제가 물었지만 뭐? 그냥 동료 향수 묻은 거야라며 넘겼어요. 그 말투가 거짓 같았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하림이가 교무실에서 초콜릿을 건넸어요. 지연아, 이거 먹어.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고마워.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녀가 내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남편과의 거리감, 유진이의 걱정, 하림이의 태도. 이 모든 게 연결된 걸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어요. 3월 15일 토요일 유진이 하굣길에 강남역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김진우 40살 국문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죠. 지연아, 나 기억나? 김진우야. 그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진우야. 당연히 기억하지. 반갑게 답했어요. 그는 이혼 후 출판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필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지연아, 너 글 잘 썼잖아. 내 책에 한 챕터 써줄래? 그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나? 지금은 교사라 바빠서 거절하려 했지만 예전 너라면 잘했을 텐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대학 시절 글쓰기에 빠졌던 때가 떠올랐죠. 생각해 볼게.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진우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대학 동기 만났어. 출판 일을 하더라. 남편은 그래? 잘 됐네라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그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우리 요즘 멀어진 것 같아. 용기를 내 말했지만 뭐? 내가 바빠서 그래라며 짜증을 냈어요. 그 냉랭함에 숨이 막혔어요. 정말 회사 때문일까? 학교에서 하림이가 또 다가왔어요. 지연아, 남편이랑 잘 지내? 요즘 바빠 보이던데. 그 말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다들 바쁘니까. 애써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어요. 저녁 유진이가 엄마 아빠 폰만 봐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주말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필집 얘기 생각해봤어? 답답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 문자를 보내니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서 남편의 셔츠를 또 확인했어요. 그 화장품 향이 여전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물었지만 동료 향수야라며 넘겼어요. 그의 눈을 보니 거짓 같았어요. 하림이의 태도, 유진이의 말, 남편의 거리감.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요. 진우와의 만남이 내게 작은 희망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내 혼란을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희망 뒤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우와의 만남은 잠시 위로가 됐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수필집 얘기를 나누며 웃었죠. 지연아, 너 글쓰기 좋아했잖아. 진우의 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보와의 어색한 공기가 무거웠어요. 3월 20일 목요일 남편이 소파에서 폰을 보는데 화면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물었지만 응, 좀 마셨어라며 눈을 피했어요. 그 태도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그의 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유진이 생일 0312였죠. 카톡 알림에 오늘 그 향기 너무 좋았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팀장님이었지만 그 말투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믿기 싫었지만 메시지는 명백했어요. 하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지나친 관심, 셔츠의 향. 연결되는 걸까? 그날은 유진이 학부모 상담 날이었어요.
오후 3시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만났지만 머릿속은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유진이 상담인데 올 수 있어? 아, 회식이라 힘들어. 그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또 회식? 가슴이 찢어졌어요. 상담 중 하림이가 교무실에 들어왔어요. 지연아, 오늘 피곤해 보여. 그녀의 미소가 가식 같았어요. 그녀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일까? 저녁 유진이가 엄마 아빠 안 와? 라고 묻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곧 올 거야. 애써 웃었지만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12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이야기 좀 하자. 단호히 말했지만 지연아 피곤해. 내일 하자라며 피했어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메시지와 남편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월 22일 토요일 유진이를 학원에 보내고 여보의 차블랙 박스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영상에서 남편이 강남역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하림이가 조수석에 탔어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림이었다니. 동창이라며 다가온 그녀가 내 남편과 이런 관계였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를 보니 그녀의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어요. 지연아, 피곤해 보여. 그녀가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그냥 바빠서라며 넘겼어요. 점심시간 하림이가 교무실 밖에서 전화로 오늘 저녁에 바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나 좀 도와줘. 남편이 이상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말해.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만났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이건 심각하네.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했어요. 진우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연아, 침착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해. 그의 조언이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아이에게 말하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카페에서 하림이와 남편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건 불륜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다짐했어요. 유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배신을 끝내야 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3월 25일 화요일 집에서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개인 이메일에 카페 영수증이 있었어요. 고급 와인, 디저트, 명품 선물. 남편이 이렇게 돈을 썼다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더 파보니 하림이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 향수 좋아. 그 메시지에 숨이 막혔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행동을 더 관찰했어요. 그녀가 점심시간에 오늘 저녁 준비됐어라고 전화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걸까? 동료에게 슬쩍 물었어요. 하림 선생님 요즘 바빠 보이시던데. 그러게 자꾸 외근 간다고 하더라. 생물 교사가 무슨 외근? 하림이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단서가 필요했어요. 그녀의 외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교무실 서류를 살폈어요. 하림이가 자주 빠진 날이 남편의 늦은 귀가와 겹쳤어요. 진우와 다시 만났어요. 진우야, 이거 봐. 영수증과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지연이, 이건 심각해.
변호사랑 상의해야겠어. 그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자 불편했어요. 지연아, 너 혼자 힘들잖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눈빛이 따뜻했지만 애정이 묻어났어요. 진우야, 난 도움만 필요해. 단호히 말했어요.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집에서 유진이가 엄마 아빠 언제 와?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곧 올 거야.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배신을 끝내야 해. 남편의 이메일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았어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하림이와의 만남에 쓰였어요. 이게 횡령일까? 변호사와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3월 28일 금요일 변호사를 만났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페 사진, 이메일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연 씨, 불륜 증거는 충분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횡령 의혹도 언급했어요. 은행 내역은 횡령 혐의로 회사에 제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결심했어요. 하림이를 학교에서 남편을 회사에서 끌어내리겠다고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외근 기록을 익명으로 교장에게 제보했어요. 정아림 교사가 부적절한 사생활로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단호해졌어요. 일주일 후 교장이 하림이를 호출했어요. 그녀는 오해예요라며 변명했지만 외근 기록과 소문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을 더 확인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승진을 위한 뇌물과 하림이의 선물로 쓰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와 유진이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회사를 속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거래 내역을 보냈어요. 김도영 부장의 횡령을 조사해 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여름에 바다 갈까?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유진아. 아이의 미소가 복수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진우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지연아,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이 점점 애정으로 들렸어요. 진우야, 난 괜찮아. 단호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복수를 준비하며 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4월 5일 토요일 남편과 대면할 때가 왔어요. 유진이를 친구 집에 보내고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10시쯤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 하림이랑 무슨 사이야? 단호히 물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지연아,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이야 라고 했어요. 아는 사이? 카페에서 손잡는 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야. 그의 변명이 터무니없었어요. 그리고 회사 돈 빼돌린 거 나 다 알아. 하림이 선물 사주려고 뇌물까지 썼지? 제가 몰아붙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어요. 그 사과가 공허했어요. 나랑 유진이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제발 다시 시작하자라고 애원했지만 이혼하자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징계가 확정됐어요. 정직 3개월과 교직 자격 정지 논의가 시작됐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녀의 소문이 퍼졌고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하림이가 교무실에서 지연이 내가 한 짓이지? 라고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내 가정을 망쳤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했어요. 4월 15일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감사팀이 횡령을 적발했고 2억 원이 뇌물과 하림이의 선물로 쓰인 게 드러났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지연아, 도와줘. 남편이 전화로 애원했지만 너 때문에 유진이가 아팠어라며 끊었어요. 그의 몰락을 보니 복수가 완성된 듯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낯선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교직 자격이 정지됐어요. 불륜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며 부적절한 교사라는 낙인이 붙었어요.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교무실에서 그녀의 책상을 보니 복수의 대가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라고 묻자 아빠는 멀리 갔어라고 답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진우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친구로 지내자. 그가 문자를 보냈지만 진우야, 난 이제 혼자 괜찮아라며 답장했어요. 그의 애정이 부담스러웠고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블랙박스, 이메일, 카페 사진이 완벽한 증거였어요. 지연 씨, 승산이 높아요. 변호사의 말이 힘이 됐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집에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원도 속초의 바닷가 마을로 갈 계획이었어요. 엄마, 바다 예쁘겠지? 유진이가 설레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행복할 거야. 미소 지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과거를 버리고 유진이와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10월 20일 법원은 유진이 양육권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제게 줬어요. 상간자 소송으로 하림이에게 3천만 원도 청구됐어요. 남편은 횡령으로 재판 중이었고 하림이는 지방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이제 괜찮지? 라고 물었어요. 그럼 유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속초 이사 준비를 마쳤어요. 작은 아파트와 지역 학교를 알아봤어요. 엄마,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 유진이가 설레며 물었어요. 그럼 같이 배울까? 아이의 웃음이 내게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남편과 하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나? 아니, 그들이 내 가정을 망쳤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허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진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 행복해. 답장 없이 삭제했어요. 그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그와의 오해는 또 다른 상처였어요. 변호사가 지연 씨 새 출발이에요 라고 했지만 새 삶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유진이와의 대화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자기 길 가고 있어. 우리도 우리 길 가자.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사 전날 서울 집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결혼 앨범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짓 같았어요. 앨범을 버리며 다짐했어요. 이제 과거는 묻어야 해. 유진이와 새 삶을 시작해야 해. 속초로 가는 길 유진이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내게 새 희망을 줬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10월 25일 속초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유진이를 지역 학교에 등록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아.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바닷가 마을은 조용했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랬어요. 새 학교에서 유진이는 금세 친구를 사귀었어요. 엄마, 애들 착해.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하지만 밤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하림이의 날카로운 눈빛도 잊히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나? 유진이가 엄마 바다 갈까? 라고 묻자 생각을 접었어요.
그래, 주말에 가자. 아이와 바닷가를 걸으며 새 삶을 다짐했어요. 속초의 첫 주말, 유진이와 모래성을 쌓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 오래 살아. 아이의 말이 따뜻했어요. 학교에서 새 동료들과 친해졌어요. 국어 교사로 다시 수업에 몰두했어요. 지연 선생님 애들이 좋아해요. 동료의 말이 힘이 됐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엄마 아빠 언제 봐?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우리 둘이 행복하자.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보였어요. 이사 후 한 달 속초의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유진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책을 읽어줬어요. 하지만 가끔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의 결혼, 하림이의 배신, 진우의 오해.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유진이의 웃음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이 상처는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바닷가에서 새 희망을 찾고 싶었어요. 11월 20일 속초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유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유진이 최고야. 안아주며 웃었어요.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고요했고 별이 반짝였어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 평온함이 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유진이와 함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고 저녁엔 함께 김밥을 말았어요. 이 소소한 행복이 내게 전부였어요. 가끔 남편과 하림이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하림이는 지방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그럼 유진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밤이면 서울에서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학교에서 동료들이 지연 선생님 속초 잘 맞아요? 라며 웃었어요. 네, 여기 좋아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야. 거짓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 교훈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유진이가 엄마 별 예쁘다.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새벽 바닷가에 서서 별을 봤어요. 유진이의 웃음, 새 동료들, 속초의 파도. 이 모든 게 내 새 삶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유진이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창밖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거야. 유진이와 함께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갈 거야. 내가 바라던 건 아주 단순했어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하지만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다 바쳐도 절대 혼자만의 희생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숨 같은 것도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상상조차 못했던 차가운 배신이었죠. 오늘은 그 씁쓸하고 더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누군가는 듣고 나서 믿기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제가 온몸으로 겪은 진짜 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40을 훌쩍 넘긴 인생의 후반을 향해 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꺼내려니 낯설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더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 인생의 한 조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30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아이가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서둘렀죠. 그 시절엔 또래보다 한참 늦은 결혼이라 양가 어른들께서도 두 팔 벌려 반겨주셨어요. 특히 저희 부부 모두 아이를 간절히 바랐기에 그 서두름조차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열정적이셨어요. 시집 오신 이후로 손수장을 담그며
말 그대로 장독대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명인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그 손맛 하나만큼은 업계에서도 알아줬고 광고 한 번 안 해도 인터넷 주문이 밀릴 정도였죠. 남편은 연애할 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엔 어머님의 권유와 가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장류 사업에 뛰어들었죠. 젊은 감각을 살려 온라인 유통망을 새로 만들고 대도시 매장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배워갔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바빠졌고 우리는 자연스레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 소식이 오랫동안 없자 저는 시댁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죠. 10살 넘게 다니던 직장도 정리했고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 동네, 낯선 공기, 낯선 시간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맡은 일도 없고 하루 일과라고 해봐야 남편이 올 때까지 저녁상 차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상을 준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 사이사이엔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혼자 들여다보며 희망 고문을 반복했죠. 제가 또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라 문화센터나 마을 커뮤니티 같은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3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엔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던 혼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 그리움이라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퇴근할 즈음이면 나는 마치 누군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초조하게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쌓아뒀던 말들을 쏟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말은 대꾸도 없이 흘려버리기 일쑤였어요. 넌 집에서 푹 쉬고 먹고 놀기나 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당신도 하루만 내 입장에서 살아봐. 친구 하나 없고 친정은 너무 멀고 하루 종일 시계만 보다 임신 테스트기만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줄 알아? 하지만 남편은 되레 비웃듯 말했어요. 그걸 호강에 초친다고 해. 나야 하루라도 쉬라는 말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때부터였어요. 우린 대화마저 날이 서기 시작했고 사소한 말조차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됐죠.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아. 사람하고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오후만 되면 목소리가 잠겨. 그래서 혼자 벽 보고 소리내서 말해보기도 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어요. 그럼 누가 따라오래? 합가 싫다고 한 건 너잖아. 너 좋다며 따라왔잖아. 아기 가지려면 어쩔 수 없었지. 어머님 눈치도 매일 받았잖아. 나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어라 일하잖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 사람 눈에 나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말투와 태도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렇게 마음은 점점 허해졌고 밤이 되면 여전히 저녁상을 차리고 말없이 밥만 먹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우리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시댁에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 느닷없이 나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날따라 어머니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다정했고 평소의 단호한 느낌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가야, 낯선 동네에 남편 하나 믿고 내려왔으니 많이 힘들지. 말은 안 해도 나도 내 마음 다 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부터 쳤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사업 핑계로 또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것도 있었어.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울컥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달까요. 이 집에서 그래도 날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이분이구나 싶은 위안 같은 게 스쳤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 이어졌죠. 아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단 우리 공장에서 가볍게 도와보는 거 어때? 힘든 일은 직원들이 하고 넌 직원 관리나 전표 정리, 거래처 연락만 좀 맡아줘. 당연히 월급도 줄 거고 부담되면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무도 뜻밖의 말이었기에 감사하면서도 망설여졌어요. 시어머니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괜히 잘못 들어가면 내내 눈치만 보며 숨막히게 살아야 할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내 표정을 읽으셨는지 어머니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재혁이가 너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었어. 부담은 정말 갖지 마.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겁도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마음이 진심 같았거든요. 그럼 어머님, 저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머님,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 두렵긴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용기 내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던 것보다 훨씬 쉬울 거야. 내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줄게. 그리고 혹시 아기 생기면 그땐 그만둬도 돼. 우리 집안대를 잇는 게 더 중요하잖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같이 해보자꾸나. 그렇게 해서 나는 매일 반복되던 집안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출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어요. 그래도 가족 회사니까 남들보단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겠지. 그런 기대도 살짝 있었죠. 업무 자체는 복잡하진 않았어요. 다만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전화통화는 늘 긴장이 되었고 아는 게 없는 분야에서 아는 척하며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잘하고 싶어서 애썼어요. 내가 여기서도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항상 내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죠. 물론 돈이 오가는 일이니 실수는 안 되겠지만 어떤 때는 마치 내가 실수만 하길 기다리는 눈빛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표를 쓰는 손끝 하나까지 지켜보는 눈길.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조차 체크하는 듯한 분위기.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혀왔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나는 초보니까, 아직은 배워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 그 눈빛은 감시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짓눌려 갔어요. 아가, 방금 쓴 건 뭐라고 썼니? 이거요? 윤 사장님 매출 내역이에요. 좀 보자. 이걸 다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지난번 물건 값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참 덜렁거리긴. 이번 거는 같이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고 그냥 내보낸 거야? 아휴, 그 계산 느린 머리로 이걸 어쩌니. 반만 보내. 돈 들어오면 나머지 보내고. 알겠지? 그런데요, 이미 시스템에 입력돼서 출고 지시가 나갔을 텐데요.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니 시댁 장사라고 막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곤란하지. 그 말에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부턴 꼭 더 꼼꼼히 확인할게요. 시어머니의 꾸짖음은 늘 매서웠지만 마지막엔 꼭 한마디 따뜻한 말을 붙이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도 돈 앞에서는 쉽게 사라졌죠. 어떤 날은 사람 사정보다 숫자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분의 얼굴에서 차가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일의 엄격한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이니까 이만큼 회사를 키웠겠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루 종일 그 곁에 붙어서 눈치 보며 일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그런 생각만 계속 쌓여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싹 텄어요. 아, 제발 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그래서 이 일을 떳떳하게 그만둘 수 있었으면. 아직 석 달도 안 된 신입이 이런 말을 꺼내면 누가 봐도 철없어 보일까봐. 그 말은 꾹 삼켜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그 몇 마디가 내 마음을 통째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그 말투엔 짜증과 불만이 가득 묻어났죠. 아니, 젊은 애가 무슨 돌덩어리도 아니고 몇 번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맡기냐? 감도 없고 센스도 없고 에휴, 돌대가리야 정말. 그 말에 남편이 조심스레 대꾸했어요. 엄마, 수연이도 좀 더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2달이 넘었는데도 감을 못 잡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야. 보는 내내 답답해서 체할 지경이라니까.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근데 애는 아직도 소식 없어? 혹시 그 애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머리도 둔한데 몸까지 둔하면 대체 뭐가 남아? 애도 못 낳을 거면서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일, 처음엔 날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멍청하다, 쓸모없다, 애도 못 낳는다는 말뿐이었죠. 더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 미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우, 우리 아가 오늘 하루 힘들었겠다. 월초랑 월말이 제일 바쁘잖니. 고생했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험담을 하던 사람이 눈빛 하나 안 바뀌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나온 내가 더 바보인 건가? 결국 밤이 되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 이야기 전부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그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엄마가 그냥 답답해서 푸념한 거지. 푸념을 며느리 욕하면서 해요? 그걸 듣고도 아무 말 안 한 게 당신이야? 순간 화보다 실망이 더 컸어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엄마를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으면 덜했을 텐데. 엄마가 시골 분이잖아. 시스템 같은 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럼 당신이 가르쳐드렸어야죠. 나 진짜 장 얘기만 꺼내도 내가 뭐라도 훔쳐갈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시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건데도 설마 엄마가 그러시겠어?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느낀 거겠지.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 정말로 이 사업 우리에게 물려주실 생각 있는 거예요? 그냥 이용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남편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그건 좀 심한 말 아니야? 내가 아들이잖아. 그럼 나 말고 누구한테 줘?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쿵 하고 꺼져내렸어요. 아,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싸움은 반복됐다. 이혼이란 말도 서서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이혼 생각조차 한순간에 사라질 일이 곧 내게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무심하게 방치해둔 게 화근이 됐다. 결국 신장에 무리가 가더니 소변조차 배출이 안 되는 요독증까지 와버렸고 그제야 부랴부랴 병원으로 끌려갔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평생 잊지 못할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의사는 말했다. 남편의 신장은 이미 10% 미만으로 기능이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투석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막막하고 무서웠다. 의사 말로는 투석이 수분과 노폐물 배출은 도와주지만 혈관과 다른 장기에 생길 합병증은 막아주지 못한다고 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역시 신장 이식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었다. 난 죽어도 투석은 못해.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 다니다 보면 일도 못하고 몸은 망가질 테고 애는 누가 낳고 돈은 누가 벌어?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남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대로 투석에 기대 사는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신장 이식이었다. 공여자 조건을 알아보니 나밖에 없었다. 나이도, 신장 기능도, 질병 유무도 딱 맞는 사람이.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안 됐고 시동생은 남편처럼 당뇨를 앓고 있었다. 남편은 어느 날 밤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다. 당신 단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내가 평생 이 은혜 갚을게. 엄마 일도 뭐든 다 내가 맡고 당신 힘들게 안 하고 진짜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나 좀 살려줄 수 없겠어? 그 말에 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선뜻 말은 안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겁이 나서 그동안 말 못했어. 근데 검사 받아볼게. 결과 괜찮으면 신장 하나 줄게. 진짜야? 평생 내가 모시고 살게. 이런 와이프 어딨어? 당신 진짜 내 복이야. 너무 고마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소식을 들었는지 맨발로 뛰어들어오셨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내 손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다. 아가야,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거, 마음 상하게 한 거 다 용서해줘. 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난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었다. 이래서 가족이고 부부 아닌가요? 어렵고 힘든 때 서로 살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검사 전날까지도 난 네이버 카페랑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들을 밤새 검색했어요. 이식 사례, 공여자의 회복 속도, 부작용까지, 긴장과 불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까지.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1차, 2차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이라는 긴 기다림. 그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피가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이식 적합합니다. 공여 가능해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고 남편도 나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내게 퇴원 선물로 금일봉을 건네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아가야. 정말 넌 우리 집 보물이다. 물론 그 돈보다 더 값졌던 건 내가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느낀 자부심이었다. 아, 나 진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기특하다고 느꼈다. 우리 부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한 뒤까지 시어머니는 거의 숙례시간 내내 우리 곁에서 손발이 되어 주셨다. 내 짜증도 남편의 날카로운 말투도 꾹 참고 받아내시며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병수발을 들어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몸조리를 편히 할 수 있었고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느꼈다. 하지만 남편은 회복이 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미뤄진 계약들이 쌓였고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난다며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출근을 강행했다. 나는 아직 더 쉬어야 할 시기 같았지만 그렇게 허겁지겁 떠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저런 게 책임감이구나 싶었다. 그러고 한두 달쯤 흘렀을까 남편이 잔뜩 어두운 얼굴로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 하기에 나는 불길한 기운부터 느꼈다. 나 다음 주부터 부산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부산에도 매장 하나 더 내기로 했는데 거기 총책임자를 나보고 맡으라고 하셔. 사실 지난주에 결정된 건데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아마 당분간은 주말에도 못 올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몸 다 회복된 것도 아닌데 당신 혼자 내려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냥 혼자 원룸 하나 구해서 지낼 거야. 좋은 집 필요 없어.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또 혼자서 뭐 하라고? 당신도 없는데. 혼자 있기 싫으면 엄마 공장에 가서 일이나 돕던가. 나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통보지, 대화가 아니었다. 나는 또 혼자가 되어야 했다. 그 순간 문득 몰래 서울로 올라가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정말 예고한 것처럼 훌쩍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시어머니가 조용히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내가 남편에게 신장을 내어주던 날, 평생 갚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선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린 듯 내게 집안일을 떠맡기고 공장에 끌어내며 종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 담그는 법도 배워야지. 우리 집 며느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이야 가업가업 떠들었지만 나는 이 집 재산에도 장 담그는 법에도 별 관심 없었는데 이 시골에서 친구도 없이 매일 장독대만 닦으며 늙어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그간 쌓아둔 감정을 폭발시키듯 소리쳤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신장 준 걸 그렇게 계속 말하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대들고 난리네. 병수발 다 들어주고 챙겨줬더니 넌 은혜도 모르는 애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날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결국 내가 지쳐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거였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더 큰 대신이었다. 너 인간성이 왜 그 모양이냐? 신장 하나 준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다른 집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해. 넌 뭐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올라갈 테니 그때 정리하자는 말을 남겼다.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도저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남편이 부산에 내려간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그 흔한 근황 하나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어디 사는지도 뭘 하며 지내는지도 물으면 늘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바빴다. 뭔가 수상했다. 이 인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가 운영한다던 부산 지점을 수소문했지만 정작 그런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 허탈하고 찜찜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집으로 올라온 그날,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에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선 혹시라도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아랫배가 둥글게 부른 임신한 여자 하나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나 왔어. 엄마, 아들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정이라고 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남편의 다음 행동이었다. 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묻자 저 여자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대답은커녕 도리어 그 여자를 내게 소개했다. 은정아, 인사해. 여기 내가 말한 내 아내 수연이. 뭐라고? 그때부터 나는 점점 이성의 끈을 잃어갔다. 지금 장난해? 이 여자 누구냐고, 대체 누구냐고. 내 목소리가 격해지자 시어머니가 날 끌고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더니 당당하게 말했다. 얘, 너 은정이 안 보여? 얘 임신 중이잖니. 목소리 그렇게 지르면 어떡해. 뱃속 아기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뭐라고요? 그래, 은정이가 우리 재혁이 애를 가진 귀한 몸이야. 내가 못 해준 거 우리 은정이가 해줬잖아. 그럼 쌍방 다 해결된 거지 뭐. 어머님,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지. 넌 임신도 못하잖아. 너도 내 콩팥 떼줬잖니. 그럼 서로 할 거 한 거지. 그 말에 나는 눈이 뒤집혔다. 이게 지금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신장을 준 사람한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었다. 그 얼굴엔 미안함보다 체념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다. 아휴 뭐, 엄마 말이 다 맞지. 그냥 그렇게 됐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졌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너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남편.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시골에 묶여서 종처럼 살았고 신장까지 내뒀는데도 팔 하나 떼주고도 당신 하나 믿고 버텼는데 넌 그새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애까지 만들어와. 내가 소리치는 사이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놀람과 아픔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정신 나간 년이 어디서 남편이랑 시애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우리 손주라도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뺨을 감싸며 물었다.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맞았어. 왜? 너랑 은정이는 급이 달라. 은정이는 의사야. 너랑 어떻게 갔니? 그 말에 나도 더는 참지 않았다. 치과 의사면 뭐요? 당신 아들은 유부녀 두고 바람피운 바람둥이고 그 여자도 뻔뻔한 상간녀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온 동네에 떠들어 보세요. 신장 떼준 아내 내쫓고 상간녀랑 아들 낳는다고요. 내 말이 끝나자 지금껏 조용히 있던 여자 은정이가 입을 열었다. 그 표정엔 여유가 넘쳐 흘렀다. 형님, 뱃속 아기, 아들이래요. 이 집안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형님, 지금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른 거야?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네, 전 이 집안 돈 보고 들어온 거 맞고요. 전 직업 있고, 이 사람은 돈 있고, 뭐, 서로 윈윈이죠? 형님도 감정 말고 머리 굴려보세요. 말끝마다 비수 같았다. 그 말들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형님은 애 못 낳잖아요. 대신 신장 하나 줬고, 이 사람은 그걸로 살았고, 결국 주고받은 거죠. 인생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오히려 흐뭇하단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역시 우리 은정이. 의사답게 말도 조리 있고 똑 부러지네. 재여가, 얼른 은정이 모셔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정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이성을 놓고 말았다. 나는 그대로 은정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어딜 들어가?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이렇게 뻔뻔하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 장면에 놀란 남편이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외쳤다. 미쳤어? 지금 내가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뭔데 이 여자한테 손대. 그 순간 마당엔 정적이 흘렀고 나는 머리채가 휘날린 채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엔 끝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결론은 늘 같았다. 저 여자, 아이만 낳으면 날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야. 그때부터였다. 분노가 두려움을 눌렀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죽기보다 쉬웠지만 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갔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상간녀 은정을 당당히 옆에 끼고 앉아 노골적으로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빈 깡통처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몸이라도 부지런히 놀려서 보탬이 되어야지. 안 그래? 어머님, 형님한테 너무하세요. 아기 놀래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님. 우리 미래의 의사 손자. 할미가 미안해. 출산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작은 치과라도 내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좀만 참자. 야, 넌 뭐 또 멍하니 서 있어? 기름이나 얼른 만들어 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다. 그 후 며칠, 나는 남편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폭언을 몰래 녹음하고 핸드폰 내시지며 사진을 증거로 수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이혼만으론 부족해. 이 집구석이 나에게 했던지 그대로 돌려줘야 해.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와 경쟁하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김 사장은 늘 우리를 시기하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장 비법에 대한 집착이 유명했다. 제가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사장님과 동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망설임 없이 당장 보자고 했고 만남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레시피만 넘겨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저한텐 단 하나뿐이에요.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금고에서 복사해둔 레시피 노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절도라고? 그래, 불법 맞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내 몸에서 신장을 도둑질해간 건 그보다 더한 짓이었다. 그 다음엔 그동안 내가 관리했던 거래처들에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다. 더 좋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의 장을 원하시면 이쪽으로 옮기세요. 평소 시어머니의 거친 태도에 불만이 많던 거래처 사장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하나둘 김 사장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복수의 칼을 조용히 하지만 정교하게 들었다. 나는 그 여자를 머리채를 질질 끌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다. 2번 다시 내 인생에 얼씬도 하지 마. 그 말과 함께 나는 내 손으로 문을 쾅 닫았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으로 승소했고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도 받아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정당하게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여자 은정이라는 이름의 치과 의사는 정신없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저도 속은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전 돈 보고 들어온 건데 이젠 저도 다 잃고 빈털털이에요. 같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말들은 내게는 웃기지도 않은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그렇게 긴 소송의 터널이 끝났다. 처음엔 그 집안에 내 발로 들어갔지만 결국 내 몸 하나, 마음 하나 모두 빼앗기고 풀려나와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대가만큼의 복수를 하고 나왔고 그 모든 걸 끝낸 지금 나는 드디어 진짜 자유를 손에 넣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자니 인생 참 별거 없구나 싶었다.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기쁨보다도 나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가장 후련했다. 그 끔찍했던 시간도 이제는 이렇게 담담하게 꺼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조차 하기 싫던 날들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원하던 일을 하며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의 삶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용기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아팠고 바닥까지 무너졌지만 그 끝에서 결국 저는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